1945년 4월 30일 아침, 소련군은 라이히스타크에 대한 최후의 돌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목표는 5월 1일 모스크바에서 열릴 열병식 전에 그 건물을 점령하는 것이었고, 공세의 지휘관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베를린이 완전히 포위된 것을 본 스탈린은 현장 지휘관들이 직접 결정을 내리도록 하여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제3제국의 몰락을 상징하는 라이히스타크는 소련 선전의 주요 목표가 되었다. 독일군 방어병력은 라이히스타크를 완전히 둘러싸는 방어진지를 구축해 참호와 잘 방어된 전투 위치의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코에니스플라츠 중앙에는 원래 알베르트 슈페어의 거대한 폴크스할레를 위해 지어진 구조물이 있었는데, 그 구조물은 연합군의 폭격으로 손상되었고 물에 잠긴 터널로 두드러졌다. 슈프레강에서 스며든 물로 가득 찬 그 터널은 당시 베를린을 강타한 대규모 파괴의 흔적 중 하나였다. 이런 혼란 속에서 장면은 마치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종말론적 그림처럼 보였으며, 라이히스타크 외벽에 있던 캐리어티드 여성 기둥상의 머리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병사들은 그것을 즉흥적인 베개로 사용했다. 병사들이 아침 식사 후 장비를 점검하고 무기와 탄약을 확인한 후 오전 6시에 공격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중대는 불과 50m를 전진하자마자 적의 맹렬한 사격을 받고 엎드린 채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2개 대대가 라이히스타크를 점령하기 위해 결연히 전진했으나, 대부분의 병사들은 라이히스타크뿐만 아니라 코에니히스플라츠 맞은편에 있는 크롤 오페라 극장에서 날아온 격렬한 독일군의 사격으로 전사했다. 상황이 점점 더 절박해지자 극장을 공격하고 인근 건물들을 정리하기 위해 새로운 사단이 투입되었다. 교차되는 포화가 점점 더 격렬해지면서 자주포와 전차가 몰트케 다리를 건너 코에니스플라츠에서 싸우는 보병을 지원하기 위해 도착했다. 계속되는 폭격으로 인해 연기와 먼지가 대기를 가득 채워 시야를 방해했고 하늘조차 보이지 않았다. 전투는 치열했고 병사들은 주변의 모든 땅을 두고 전투를 벌이며 붕괴되는 도시 속에 갇혀 있었다. 같은 날 아침 격렬한 폭격을 받은 또 다른 건물은 고어링의 공군성 미니스테리움 퓨 루프파르로 빌헬름 슈트라세에 위치해 있었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이 건물은 공격을 견뎌냈으며, 나치당 제복을 입은 자들이 최후의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다양한 제복들이 뒤섞인 광경은 놀라웠다. 루프트바페와 무장친위대 소속뿐 아니라 노년의 폴크슈트름 대원들과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도 함께 있었는데, 마치 밀랍 인형 박물관에서 나온 사람들 같았다. 히틀러가 죽기 전 아침 베를린의 벙커는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도 일상적으로 흘러갔다. 장교들이 드나들었고 긴장과 절망이 공기를 무겁게 했다. 히틀러는 청산가리가 효과가 없을 것을 우려하여 주치의인 슈툼프페거 박사에게 청산가리 캡슐의 시험을 요청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실험의 대상은 히틀러의 애견이자 수년간 가까운 동료였던 셰퍼드견 블론디였다. 히틀러의 개에 대한 애착은 그가 젊었을 때 극심한 가난 속에서 개를 선물 받은 경험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무조건적인 충성에 대한 그의 집착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블론디와 그 새끼들은 결국 처형되어 제국수상관 정원에서 죽임을 당했다. 소련군의 포로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 히틀러는 무솔리니가 밀라노 광장에서 애인과 함께 발목이 매달린 채 처형된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시신이 모스크바에 전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시신을 소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는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이미지가 통제되지 않는 것을 두려워했고, 자신의 유산이 소련의 선전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는 그가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마지막 수단이었다. 베를린 방어전의 마지막 시간 동안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연합군은 도시에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미 지친 독일군은 곧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에리히 바이들링 장군은 베를린 방어의 지휘를 맡았고, 뛰어난 전술 능력으로 장군에 올랐지만 이미 패배가 확실한 전투를 지휘하고 있었다. 어떤 지원도 도착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그는
도시의 저항이 몇 시간 내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계산했다. 탄약은 부족했고 연합군의 압박은 거세졌다. 정부 청사 지역을 방어하던 모인케 친위대 준장 브리게데 휘러은 도시에 함락이 임박했다고 보고했다. 바이들링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철수 계획 허가를 요청했지만 히틀러로부터 전달된 명령은 혼란스럽고 비현실적인 것이었다. 에바 히틀러는 다가오는 사태를 걱정하며 비서트라우들 윤게에게 은여우 외투를 선물했는데 이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상징적인 마지막 선물이었다. 도시의 종말이 가까워졌고 분위기마저 침울했다. 바이들링은 지쳐버린 몸과 정신으로 베를린 방어사령부가 있는 벤들러블록으로 돌아갔다. 이동 중에도 도시는 연기와 폭발음으로 가득했다. 그때 히틀러로부터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도착했다. SS 전령이 제국 수상관에서 봉인된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항복을 고려하지 말라는 내용과 철수가 불가피할 경우 인근 전투부대와 합류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명령은 현실과 점점 괴리되어 있었다. 점심 식사 전에 히틀러는 개인 부관 오토 균셰를 불러 자신과 에바의 시신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이는 자신이 소련군에 붙잡히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후 소련군 정보기관 스메르쉬의 조사에 따르면 히틀러의 운전사 에리히 캠프카는 4월 29일 즉 하루 전날 제국 수상관 차고에서 휘발유 드럼통을 옮기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사전 계획이 세밀하게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같은 날 오후 히틀러는 시기요법사 콘스탄체 만치알리와 두 비서인 트라우들 윤게, 게르다 크리스티안과 점심을 먹었다. 상황은 심각했지만 식사 분위기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에바 히틀러는 식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는 그녀의 불안과 다가오는 죽음을 예감하게 했다. 식사 후 히틀러는 에바의 방으로 들어갔고 곧 복도로 나와 자신의 측근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들은 괴벨스, 보르만 크랩스, 부르크도르프 장군, 그리고 두 비서들이었다. 이별 인사는 짧고 조용했으며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마그다 괴벨스는 극도로 불안해하며 중심 무대에서 떨어진 모렐 박사의 방에 머물렀다. 히틀러는 항상 입던 군복, 어두운 바지와 회녹색 재킷, 흰 셔츠와 넥타이를 착용했다. 에바는 앞면에 분홍색 꽃무늬가 있는 어두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히틀러는 주변 사람들에게 멀리 있는 듯한 표정으로 인사한 후 최후의 순간을 향해 떠났다. 벙커 안의 분위기는 절망과 체념으로 무거웠다. 식당에서는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고 이는 침통한 벙커 분위기와 대조적이었다. SS 전화병 로스 미쉬는 그 소음을 잠재우기 위해 보내졌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이후 다른 경비가 위층으로 보내져 파티를 중단시켰다. 그동안 균셰는 복도에서 히틀러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고 있었다. 마그다 괴벨스는 눈물을 흘리며 히틀러의 방에 들어가려 했으나 균셰에 의해 막혔다. 결국 그녀는 문이 닫히자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울었다. 히틀러의 총성이 울리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후 3시 15분경 수행원 하인츠 링게는 균셰, 괴벨스, 보르만, 악스만과 함께 응접실에 들어갔다. 다른 이들은 밖에서 상황을 지켜봤고 문은 닫혔다. 균셰와 링게는 엄숙하게 히틀러의 시신을 베르마흐트 다묘에 싸서 복도를 지나 계단을 통해 제국 수상관 정원으로 옮겼다. 링게는 히틀러의 시계를 챙겼으나 소련군이 곧 도착할 것을 알고 포기해야 했다. 에바 히틀러의 시신은 독극물로 얼굴이 경직된 채로 그의 옆에 놓였다. 이들 시신은 근처 드럼통에서 나온 휘발유로 흠뻑 적셨다. 괴벨스, 보르만, 크랩스, 부르크도르프는 마지막 경례를 올리며 불 붙인 종이 혹은 천 조각을 던져 불을 붙였다. 벙커 밖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한 SS 경비병은 옆문으로 장면을 목격했고 감정이 북받쳐 계단을 내려가 로우스 미쉬에게 말했다. 두목이 타고 있어. 가서 볼래? 최후의 붕괴. 괴벨스의 세계가 무너진다. 5월 1일 베를린의 새벽은 인도위나 건물벽에 기대어 흩어져 쉬고 있던 지친 소련군 병사들을 놀라게 했다.
제국 수상 관저의 함락을 기다리던 통역사 르제프스카야는 부서진 문 조각을 즉석 베개로 삼아 태아 자세로 잠든 병사를 보았다. 깨어있던 몇몇은 허리띠를 조절하고 있었으며 전날 오후에 있었던 히틀러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일부는 여전히 독일 병사들을 조롱하며 기틀러 드락, 히틀러는 바보다 라고 소리쳤다. 독일 측에서는 나치 지도자의 사망 소식이 밤새 비밀로 유지되었으며 아침이 되어 일부 고위 장교에게만 전달되었다. SS 준장 몬케는 크루켄베르크에게 이 소식을 전할 때 장엄한 어조를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찬란한 혜성이 빛을 잃었습니다. 장교들은 협상에 대한 소식을 기다렸지만 오전 중반 갑작스럽게 재개된 폭격은 휴전을 위한 장군의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소련 지휘관들은 무조건 항복을 고수했고 괴벨스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그 사이 카투샤 로켓포와 제3타격군, 제8근위군, 저타격군의 포병은 반쯤 파괴된 건물들을 계속해서 포격했다. 수주간 벙커에서 고립된 채 폐허 속에서 도시의 함락을 목전에 둔 괴벨스는 아내 마그다, 자녀들과 함께 제3제국의 붕괴를 목격했다. 그들은 지속적인 폭격 소리와 임박한 패배의 압박 속에서 극한의 조건 속에 살고 있었다. 괴벨스의 6 자녀는 고아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상황에 휘둘리기 전에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아이들은 벙커에서의 이례적인 삶을 즐기는 듯 보였다. 장남 헬무트는 벙커를 뒤흔드는 폭발 소리를 흥미로운 일로 여겼다. 아돌프 삼촌이라 불리던 히틀러는 그들에게 사탕과 간식을 주었고 그것은 정성껏 풀로 다려진 식탁보가 깔린 식탁에 차려졌다. 또한 아이들은 벙커 내 유일한 전용 욕실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다. 4월 27일 밤 마그다 괴벨스는 SS 의사 헬무트 쿤츠를 찾아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나중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지금의 상황으로 보아 아이들에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고 그는 반대하지 않았다. 괴벨스의 아이들은 4월 30일 운명의 날에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분명한 불안함은 그들에게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암시했다. 혼란 속에서 아무도 아이들에게 음식을 챙기지 못했고 트라우들 융게가 그 사실을 갑자기 깨달았다. 제국 수상 관저의 폐허가 된 정원에서는 아직도 불타는 시신이 보였고 벙커 내부에서는 많은 이들이 긴장을 늦추었으며 일부는 과도한 음주를 하기도 했다. 반면 보르만은 정권 승계와 국가사회주의의 미래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발트해 연안의 지휘소에 있던 데니츠에게 전보를 보내 자신이 괴링 대신 히틀러의 후계자로 지명되었음을 알렸다. 서류는 전달 중이며 상황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라는 내용이었지만 히틀러의 사망은 언급되지 않았다. 어쩌면 보르만은 자신의 권력이 히틀러에게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플로엔에 있던 히물러가 반역 혐의로 체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르만에게 있어 베를린을 떠나는 것은 새 나치 정권에서 역할을 하기 위한 유일한 기회였으며 괴벨스, 크랩스, 브루크도르프는 자리를 지키며 다가오는 최후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상황의 종말을 자각한 괴벨스는 SS 의사 쿤츠를 다시 불러 어려운 임무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괴벨스는 벙커의 집무실에서 선전부 차관인 나우만과 대화 중이었다. 쿤츠는 잠시 기다린 후 2사람이 나간 뒤 마그다, 괴벨스와 단둘이 남았다. 마그다는 그에게 히틀러가 사망한 이상 그들에겐 빠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련군이 가까이 오고 있었고 빠르게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즉시 해결되어야 했다. 쿤츠는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제안했지만 마그다는 이를 거부했다. 곧 괴벨스가 다시 집무실로 돌아와 의사에게 아내의 계획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그 계획은 아직 명확하진 않았지만 쿤츠는 다시 한번 아이들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러나 괴벨스는 단호했다. 그건 불가능해. 그 아이들은 괴벨스의 자녀야. 그는 그렇게 말한 뒤 방을 나갔다. 의사는 마그다와 함께 남았고 그녀는 차분히 해야 할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괴벨스가 돌아온 후
그는 러시아군이 언제든 도착할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마그다는 아이들 방으로 가며 작은 유리병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며 그들의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아이들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어머니를 신뢰했고 두려운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평화롭게 잠드는 순간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마그다는 방을 나와 아이들을 쉬게 두었다. 의사는 아이들에게 모르핀을 투여하기 시작했다. 쿤츠는 아이들이 자는 동안 독약을 직접 투여할 수 없다고 했다. 마그다는 히틀러의 주치의인 스툼프페거를 불러오라고 제안했다. 그는 그와 함께 독극물을 투여했고 임무를 마쳤다. 그 후 스툼프페거는 자리를 떴고 쿤츠는 마그다와 함께 괴벨스의 집무실로 내려갔다. 선전부 장관은 방 안을 초조하게 오가고 있었다. 아이들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서두릅시다. 그가 대답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마그다 괴벨스는 히틀러가 4월 27일에 존경의 의미로 그녀에게 준 나치당의 황금 휘장을 꺼냈고 거기엔 아돌프 히틀러 1334년 5월 29일이라고 새겨진 금속 담배 케이스도 함께 들었다. 그들은 보좌관 퀸터 슈베게르만과 함께 정원으로 나갔다. 그들은 두 자루의 권총을 들고 나란히 섰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슈베게르만은 그들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왔다. 총은 그들 곁에 남겨졌고 이후 슈베게르만은 제3제국의 마지막 장례 화형을 점화했다. 베를린, 히틀러도 없고 괴벨스도 없고 희망도 없다. 새벽 이른 시각 크랩스 장군과 브루크도르프 장군은 총통의 지하 벙커에서 마주 앉아 루거 권총으로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아마도 SS 친위대 라이프슈탄다르테의 마지막 생존자였던 로후스 미슈는 건물을 떠나기 전 그들을 나란히 쓰러진 채로 발견했다. 그들은 상당량의 코냑을 마신 뒤 결정한 것이었고 술로 인한 부정 확성으로 인해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다. 총리청에 있던 라이프슈탄다르테 경비대장 슈델레 대위도 도망칠 수 없었던 다리 부상 때문에 보르만의 그룹과 함께 탈출하지 못하고 같은 선택을 했다. 의사, 간호사, 부상자들이 지하에 남아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미슈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을 때 건물은 거의 비어 있었다. 하지만 독일 국민은 더 이상 상징적인 것들에 신경 쓸 힘조차 없었다. 시민들은 전사한 병사들의 시신을 신문지나 제복 조각으로 덮었고 붉은 군대의 야전 주방 앞에는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다. 붉은 군대는 베르자린의 명령에 따라 식량 배급을 시작했다. 당시 소련의 중앙아시아 지역은 극심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식인을 감행하기도 했지만 이는 독일 민중의 신뢰를 얻기 위한 새로운 전략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당의 정책 변화는 아직 하층민에게까지 도달하지 않았다. 개인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추방 직전의 남성과 청년들, 그리고 그들 뒤에 남겨진 여성들과 소녀들에게서 똑같이 나타났다. 거리에는 포로, 경찰, 성직자, 노인, 그리고 아직 어린아이 같은 학생들이 보였다. 많은 남성들은 젊고 아름다운 아내들과 함께 걷고 있었고 여성들은 남편을 웃음과 격려의 말로 위로하려 애썼다. 한 젊은 병사는 2명의 아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데리고 있었고 경비원들은 그들에게 매우 공손하게 대했다. 모두의 얼굴에는 슬픔이 드러나 있었지만 병사들은 그들에게 빵과 물을 나눠주었다. 티어가르텐 공원에서는 한 부상당한 독일 병사가 벤치에 앉아 간호사를 품에 안고 있었다. 두 사람은 주변을 전혀 바라보지 않았고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듯했다. 그 흐리고 추운 비 오는 날은 확실히 연기와 불타는 폐허, 거리 곳곳에 널린 수백 구의 시체 속에서 독일의 붕괴를 상징하는 날이었다. 일부 시신은 전차에 깔려 치약 튜브처럼 으스러졌다고 관찰되었다. 한 노부인은 벽에 머리를 기대고 현관문 옆 매트리스에 앉아 조용하고 영원한 고통의 표정을 지으며 숨져 있었다. 그러나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러시아인들은 독일의
하우프라우엔 주부들의 꼼꼼함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평온이 회복된 거리에서는 여성들이 잔해를 치우고 쓸고 있었다. 마치 실내 청소를 하듯 빗자루로 인도를 청소했다. 베를린에서는 히틀러의 시신을 찾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성과는 없었다. 5월 3일이 되어서야 마침내 괴벨스의 6 자녀의 행방이 밝혀졌다. 그들은 상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듯 외딴 곳에서 쉬고 있었다. 에스머스는 히틀러와 해군 간의 연락 장교였던 부제독 보스를 불러 희생자들을 확인하게 했다. 그는 그 광경을 보고 완전히 충격에 빠진 듯했다. 같은 날 제1벨로루시 전선의 장군들이 제국 총리청을 방문했을 때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곳 건물에서는 칫솔 수염과 사선형 앞머리를 지닌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의 양말이 꿰매져 있는 것이 발견되자 모두가 히틀러라면 절대 기운 양말을 신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를 조사해서 제외시켰다. 스탈린은 여러 사병들이 괴벨스의 시신을 봤다는 사실을 듣고 관련 장교들을 처벌하라고 명령했다. 히틀러 시신의 확인과 관련된 혼란 속에서 통역사 르제프스카야는 스탈린 체제는 내부든 외부든 적이 필요했고 긴장을 완화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밝혔다. 아마도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음모를 입증하기 위해 이중 인물을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날 마침내 진짜 히틀러의 시신이 발견되자 크렘린에서 이 사실을 어떤 식으로든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졌다. 스탈린의 전략은 서방을 나치즘과 연관시키는 것이었고 영국이나 미국이 히틀러를 숨기고 있다고 암시하고자 했다. 실제로 상부에서는 히틀러가 마지막 순간 터널을 통해 도망치거나 한나 라이치와 함께 비행기로 탈출하여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바이에른에 숨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이런 선전은 스탈린이 서방연합군이 자신을 배신하고 나치와 협상할지 모른다는 의심의 일환이었다. 5월 5일 추가신문 끝에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의 시신이 마침내 발견되었다. 그리고 바람이 불던 그날 제국 총리청의 정원이 다시 한번 철저히 수색되었고 한 병사가 포탄 구덩이 바닥의 흙 속에서 회색 담요 조각을 발견했다. 불에 탄 두 구의 시신이 발굴되었고 독일 셰퍼드와 그 강아지도 같은 구덩이에서 발견되었다. 바디스 장군은 즉시 이 사실을 보고받았다. 다음 날 새벽 전에 데리아빈 대위와 운전병은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의 시신을 시트에 싸서 베르자린이 설치한 경계선을 몰래 빠져나와 에스머스의 북동 베를린 부흐 기지로 이송했다. 그곳의 붉은 벽돌로 된 작은 진료소에는 괴벨스의 시신을 검시했던 법의학자들이 모여 있었고 크라예프스키 대령이 이들을 이끌고 제3제국의 가장 중요한 유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르제프스카야에 따르면 법의학자들은 히틀러의 시신에 대한 모든 사항을 영원히 비밀에 붙이라는 명령을 받고 혼란스러워했다고 한다. 텔레긴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는 이후 다른 이유로 베리아에게 체포되었다. 베르자린과 주코프는 시신이 발견된 사실조차 전달받지 못했다. 실제로 주코프는 이 사실을 수년 후에야 알게 되었고 그때 매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바디스는 진짜 시신이 맞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베리아와 스탈린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의 부하들은 히틀러의 치과의사의 조수를 찾아냈고 그녀는 발견된 두개골의 턱뼈를 검사하고 그것이 확실히 총통의 것이라고 확인했다. 확인은 그녀가 직접 만든 치과용 브릿지에 기반했다. 턱뼈는 분리되어 빨간색 세틴천으로 안감된 상자에 보관되었다. 히틀러의 죽음은 유럽 전쟁의 즉각적인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았지만 그 종말을 가속화시켰다. 북부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남부에 있던 약 100만 명의 독일군은 5월 2일 항복했다. 처칠은 티토의 유고슬라비아 빨치산 부대가 도착하기 전에 트리에스테를 확보하기 위해 재빨리 피메로 향했다. 제2영국군은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해안에 가장 먼저 도달했고 엘베강 북쪽을 따라 리벡과 트라베민대로 빠르게 진격했다. 연합군은 즉시 덴마크를 해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덴마크를 전리품으로 차지하지 못한 로코스옵스키의 200 러시아 전선은 이미 메클렌부르크 지역 전체를 점령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징역은 포로 수용 면에서 비효율적이었고 이는 소련을 분노하게 했다.
만토이펠의 제3기 갑군과 폰티펠스키르히의 제21군이 서쪽으로 향해 영국군에게 항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방연합군에 대한 이러한 대규모 항복은 독일 침공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강제 노동력으로 사용될 전쟁 포로를 소련이 확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최종 항복 직후 아이젠하워는 여전히 크렘린을 자극하는 것을 경계하며 베리아에게 모든 독일군, 심지어 쇠르너의 병력까지도 붉은 군대에 인도하겠다고 통보했다. 안토노프는 이 결정에 만족을 표했다. 베를린의 약탈, 제3제국의 폐허 속 권력과 과학을 향한 추적. 스탈린은 베를린 점령을 정당한 승리로 여겼지만 곧 보상이 미미하고 손실이 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베를린의 제국은행 라이츠방크였는데 이곳에서 2389kg의 금, 12톤의 은화, 그리고 추축국이 점령한 국가들에서 온 수백만의 지폐가 발견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나치의 금 비축 대부분은 이미 서쪽으로 옮겨진 상태였다. 이후 세로프는 획득한 자원의 일부를 NKVD의 작전 비용으로 전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NKVD의 주요 목표는 모든 독일의 실험실, 작업장, 공장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소련 경찰의 법의학 실험실에 필요한 자재 목록이 상세히 전달되었다.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는 소련의 핵무기 개발을 진전시키기 위한 보로디노 작전 오퍼레이션 보로디노이었고, 동시에 B2 로켓을 개발한 과학자들과 지멘스의 기술자들, 그리고 미국 수준에 가까운 군수 산업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다른 전문 기술자들을 포획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 융 교수와 그의 팀처럼 소수의 과학자들만이 신경가스 개발 협조를 거부하며 소련의 압력에 저항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비교적 우호적인 조건을 누렸고 가족을 소련으로 이주시킬 수 있는 권리도 얻었다. 모스크바로 옮겨진 물품이 많았지만 그 대부분은 전문 설비와 고급 원자재가 필요한 것들이어서 쓸모가 없었다. 베를린 해체 작업에 참여한 한 소련 과학자는 사회주의는 다른 나라의 모든 기술 인프라를 가져와도 이익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실험실과 공장의 해체 과정은 완전한 혼돈이었다. 메탄올을 발견한 붉은 군대 병사들은 이를 시음하고 서로 나눠 마셨다. 작업장의 부품들은 독일 여성들이 약탈해 야외에 방치했고 이로 인해 빠르게 녹슬었다. 이 자재들이 일부 소련으로 운반되었을 때조차도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스탈린의 산업적 몰수 이론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게다가 붉은 군대는 독일 재산 전반에 대해 매우 비이성적인 태도를 보였다. 프랑스 전쟁 포로들은 아직 재사용 가능한 상태의 기계들이 체계적으로 파괴되는 광경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은 자원의 대규모 낭비였으며 소련이 점령한 독일 지역을 회복할 수 없는 후진 상태로 만들었다. 병사들이 자행한 약탈은 동프로이센에서 벌어졌던 만큼이나 잔혹했지만 다소 이국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 소련 장군들은 마치 터키의 파샤처럼 행동했다. 바실리 그로스만은 추이코프 부대의 한 지휘관이 전투 막바지에 2마리의 값비싼 닥스훈트, 앵무새 1마리, 공작새 1마리, 그리고 기니사의 1마리를 데리고 다녔다고 기록했고 그의 수첩에 그의 지휘부는 매우 활기찼다고 적었다. 곧 베를린에는 러시아 아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아이들은 12살도 되지 않았고 이들은 약탈에 동참했다. 체포된 2명은 베를린에서 모스크바 북쪽의 도시인 볼로그다까지 전 구간을 이동했다고 자백했다. 해방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한 수준의 약탈 행위에 가담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고 미국 보고서는 전한다. 남자들은 와인 저장고로, 여자들은 옷가게로 갔으며 모두가 길가에 있는 음식을 모았다. 하지만 보고서는 외국인의 소행으로 보도된 약탈의 상당수는 실제로 독일인들이 벌인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강제 노동자들에 대한 본능적 증오와 공포에 휩싸인 독일인들은 서방연합국 당국이 이들에게 식량 분배의 우선권을 주려 하자 크게 충격을 받았다. 윈스터의 주교는 심지어 모든 실향민을 러시아인이라 부르며 연합군이 이 열등한 사람들로부터 독일인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까지 전해진다. 그러나 독일인들이 가장 놀란 것은 강제노동 수용소에서의 고통스러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들 수감자들의 폭력성이 놀라울 정도로 낮았다는 점이었다. 베를린에서 민간인의 감정은 복잡하고 모순적이었다. 약탈과 강간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었지만 베를린 시민들은 붉은 군대가 자신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려고 했던 노력에 놀라움과 감사의 감정을 동시에 보였다. 나치의 선전은 소련이 체계적으로 독일인을 굶겨 죽일 것이라 믿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베르자린 장군은 거리로 나가 소련 야전 주방 앞에서 줄을 서 있던 베를린 시민들과 대화하며 민간인의 존경을 빠르게 얻었으며 이는 이미 그의 부하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는 술에 취한 운전자의 과실로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비극적으로 사망했고 이는 독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NKVD가 그를 암살했다는 소문까지 돌게 되었다. 그러나 베를린 시민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덜 이타적인 방식의 식량 지원이었다. 소련 병사들은 고깃덩이를 가지고 와서 주부들에게 요리를 부탁했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몫을 요구했다. 다른 병사들처럼 그들도 진짜 가정의 식탁에 앉고 싶어 했다. 그들은 항상 술을 지참했고 식사 후에는 늘 의례적으로 평화를 위하여라는 건배를 하곤 했다. 그 다음엔 어김없이 숙녀들을 위하여라는 건배가 이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그들의 삶을 바꾼 변화, 소련 병사들은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을 짊어진 것처럼 보였다. 전사한 전우들을 떠올릴 때 전쟁이 끝날 무렵에도 자신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들은 형제처럼 서로를 껴안으며 승리에 안도했지만 전투 뒤에 찾아온 평화는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많은 이들이 전투가 끝난 뒤 몇 주가 지나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주위를 감싸는 이상한 정적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또한 전투 중에는 직면할 용기가 없었던 사건들을 그들은 이제야 마주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병사들이 겪은 경험은 단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시기 중 하나였다. 그들은 고향 연인과 아내를 떠올리며 곧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구성원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여성 병사들에게는 덜 희망적인 전망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성의 수가 부족했고 임신한 여성들은 용감하게 그 상황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 닌카라고 한 젊은 여성 병사가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넌 딸이 있고 난 아이를 가질 거야. 그러니 남편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 대부분의 여성들은 출산 후 집으로 돌아가 전선에서 남편이 전사했다고 말했다. 전쟁은 독특한 경험이었으며 1937년과 1938년의 숙청 이후 기묘한 자유의 감각을 제공했다. 그것은 공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파시즘은 패배했고 트로츠키는 사망했으며 서방 열강들과 협정이 체결되었다. NKVD가 계속해서 편집증적인 태도를 유지할 이유는 없어 보였다. 하지만 소련으로 돌아온 병사들은 곧 밀고자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고 NKVD 부대가 친구가 갑작스럽게 체포된 후 다시 야간 급습을 재개했음을 깨달았다. 전선에서 죽음이 가까웠다는 사실은 스탈린주의가 주입한 공포를 상당 부분 제거하는 데 기여했다. 장교들과 병사들은 미래에 대한 열망에 대해 특히 더 솔직해졌다. 농촌 출신의 이들은 집단 농장을 폐지하길 원했고 1912년 가을 이후 정치 장교보다 우위를 점하게 된 장교들은 소련 관료 엘리트, 즉 노멘클라투라 역시 비슷한 개혁에 직면해야 한다고 믿었다. 전쟁 중 스탈린은 냉소적으로 이러한 소문을 퍼뜨려 더 큰 자유의 환상을 만들었지만 그의 진정한 의도는 전쟁이 끝난 후 모든 자유의 조짐을 억누르는 것이었다. 승리가 가까워지자 붉은 군대의 장교들은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에스머시와 NKVD는 이러한 태도에 우려를 품었다. 정치 장교들은 특히 스탈링그라드 전투에서 강등당했던 붉은 군대 지휘부와의 과거 갈등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병사들이 독일의 생활 조건과 소련의 현실을 비교하는 편지를 경계했다. 아바쿠모프가 이끄는 SMERS는 장교들 사이에서 12월당 정신이 부활할까 우려했다.
소련 당국은 1814년 프랑스를 침공한 러시아 병사들이 프랑스 생활과 조국의 빈곤을 비교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한 보고서는 당시 프랑스의 삶이 문화적으로 진보되어 있어 러시아인들이 조국의 결핍과 차르의 억압을 인식하고 전제 정치에 맞서 싸울 영감을 얻었다고 전했다. 오늘날 그 보고서에 따르면 상황은 달랐다. 일부 사유 재산이 집단 농장보다 부유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이는 일부 사람들이 봉건 경제가 사회주의보다 낫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생각을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44년부터 1945년 사이 붉은 군대 내 정치적 이유로 인한 체포는 현저히 증가했다. 1945년 소련에게 실제로 전쟁이 몇 달밖에 지속되지 않았던 하에 적어도 13만 5,056명의 병사와 장교가 반혁명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최고재판소 군사위원회는 1944년에 123명의 지휘관을, 1945년에는 273명을 처벌했다. 이 수치에는 독일군에게 포로가 되었던 붉은 군대 병사들이 받은 대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1945년 5월 스탈린은 전쟁 포로와 송환된 소련인을 수용하기 위해 강제 수용소를 만들라고 명령했다. 각각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00개의 수용소가 계획되었으며 이곳에서 NKVD, NKGB, 스머시가 그들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혔던 붉은 군대 장군 80명 중 37명만이 석방될 때까지 살아남았으며 이 중 11명은 스머시에 의해 체포되어 NKVD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송환 절차는 1946년 12월까지 완료되지 않았다. 그때까지 5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소련으로 돌아왔으며 이 중에는 180만 명의 전쟁 포로도 포함되었다. 독일군에게 포로가 된 붉은 군대 병사 150만 명 이상은 굴락 또는 시베리아와 북부 지역의 강제 노동에 보내졌고 그곳의 조건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독일에 끌려간 민간인은 국가의 잠재적 적으로 간주되었고 NKVD의 감시를 받았다. 또한 그들은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키예프와 같은 주요 도시로의 접근이 금지되었고 그들의 가족도 계속 감시당했다. 심지어 1998년에도 러시아의 한 연구기관 입학 신청서에는 가족 중 누군가가 적국의 포로 수용소에 있었는가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스탈린과 그의 원수들은 병사들의 생명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베를린을 점령하는 동안 세계의 전선에 걸친 사상자는 극히 컸다. 사망자는 78,291명, 부상자는 27만 4,184명이었다. 오늘날 러시아 역사가들은 이처럼 크지 않아도 되었을 사상자가 발생한 이유는 서방연합군보다 먼저 베를린에 도달하려는 욕심과 도시를 공격하기 위해 너무 많은 군대를 투입한 결과 일부 부대가 서로를 폭격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한다. 전장에서 신체 일부를 잃고 돌아온 병사들에 대한 대우 또한 무정했다. 운이 좋은 이들은 오랜 시간 기다려야 겨우 의족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보로디노 전투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이 쓰던 나무 의족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대도시 당국은 거리에서 장애인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기에 이 병사들을 모아 다시 강제 수용소로 보냈다. 많은 이들은 굴락의 죄수들처럼 북쪽의 벨라야 젬냐로 추방되었다. 1945년 여름 소련 내 분노와 좌절은 다양한 형태로 분출되었고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잔혹한 반유대주의 폭력이었다. 중앙아시아의 유대인들은 시장과 학교에서 갑작스럽게 공격당했다. 마을 주민들은 우리 아이들이 전선에서 돌아오면 유대인들을 모두 죽일 거야 라고 외쳤다. 지역 당국은 이러한 행위를 단순히 불량 행위로 규정했고 많은 경우 범죄는 처벌되지 않았다. 스탈린의 반유대주의가 트로츠키에 대한 증오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더 깊은 신념에 근거한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트로츠키의 인터내셔널주의적 접근 방식 때문에 스탈린은 유대인들을 세계적 네트워크의 일부로 간주했고 이는 그의 불신을 자극했다. 세계주의라는 개념은 배신의 동의어로 여겨졌고 그의 생애 마지막에 일어난 이른바 백의 음모로 불리는 사건과 함께 반유대주의적 히스테리는 더욱 고조되었다. 그루지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러시아 민족주의에 매우 가까운 입장을 취했고, 이는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같은 외국 지도자들이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삼았던 것과 유사했다. 1945년 5월의 유명한 연설에서 그는 소련의 다른 민족들보다 러시아인을 찬양하며 명료한 사고력, 활력, 강인한 성격을 강조했다. 이 연설은 주로 남부의 민족들을 겨냥한 것이었으며,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그의 지휘 아래 잔혹한 강제 이주를 겪었고 수천 명이 사망했다. 스탈린은 언제나 승리가 가까워질 때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드러냈지만,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특히 그가 직접 책임이 있는 경우 즉시 뒤로 물러섰다. 지휘관들은 언제나 그의 지혜와 리더십을 인정해야 했고, 다른 해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일이었다. 스탈린은 어떤 소련인이 해외에서 칭찬을 받을 경우 점점 더 의심이 많아졌으며, 아마도 영국과 미국 언론이 자신에게 보낸 수많은 찬사에 대해 더욱 경계했을 것이다. 그는 점점 더 커져가는 베리아의 권력을 두려워하며 이를 억제하려 했지만, 주코프와 붉은 군대의 인기에는 더욱 불안을 느꼈다. 아이젠하워가 소련을 방문했을 때 주코프는 그를 전 일정을 함께하며 수행했고, 심지어 미국 장군의 전용기를 타고 레닌그라드까지 동행했다. 두 지휘관은 어디서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이후 아이젠하워는 주코프와 그의 전장 여성 동반자 리디아 세드오바를 미국으로 초청했지만, 스탈린은 주코프를 즉시 모스크바로 소환하여 그 여행을 무산시켰다. 그는 원수가 연합군 지휘관과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주코프는 베리아가 자신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시도를 알고 있었지만, 진정한 위협은 스탈린의 질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몰랐다. 1945년 6월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주코프는 히틀러의 죽음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그는 아직 신원이 확인된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7월 초 스탈린은 그를 다시 불러 시신의 행방을 물었다. 이런 식의 조작 게임은 스탈린에게 분명한 쾌감을 주었다. 그러나 20년 후 주코프는 르제프스카야를 통해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고, 스탈린이 자신을 그런 식으로 굴욕 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주코프는 자신이 스탈린의 측근 중 한 명이었다고 주장하며, 비록 베리아와 아바쿠모프가 그를 제거하고자 했지만 스탈린이 자신을 구해줬다고 말했다. 스메르시의 수장이었던 아바쿠모프가 주코프에 대한 공격의 주동자였을 수 있지만, 스탈린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으며 이를 승인하고 있었다. 모스크바에서는 사람들이 거르기 콘스탄티노비치 주코프를 열렬히 찬양했으며, 그를 우리의 성 거르기, 즉 소련 수도의 수호자로 불렀다. 5월 9일의 축하 행사는 기쁨과 안도, 그리고 수많은 눈물이 교차된 날이었다.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붉은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개최되었으며, 여러 전선의 연대들과 해군 및 공군 부대가 참가했다. 국회의사당 위에 개양되었던 깃발은 이제 일종의 숭배 상징으로 변모하여 행사에 포함되었고, 독일 국기들도 다양한 이유로 모스크바에 모아졌다. 소련의 원수들과 장군들은 6월 24일 열병식을 최고사령관이자 승리의 주역으로 여겨지던 스탈린이 직접 이끌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러시아 전통에 따르면 개선 열병식은 말을 탄 사내가 이끌어야 했다. 기병 출신이었던 주코프는 스탈린이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뒤 그에게 영광을 양보하자 열병식을 이끌기로 수락했다. 스탈린은 아라비아 종매에 올라타려 했지만 떨어지며 다쳤다. 그의 아들 바실리는 스탈린이 주코프가 열병식을 이끌도록 결정했다는 사실을 그에게 밝혔다. 행사 당일 하늘은 비가 내렸고, 모스크바 시민들 사이에는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으며, 사람들은 하늘이 죽은 자들을 위해 울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코프는 아라비아 종말을 타고 크렘린에서 붉은 광장까지 말을 몰았고, 군악대는 글린카의 슬라브의 찬가를 연주했다. 그의 옆에는 검은 말을 탄 로코소프스키가 단단히 버티며 함께했다. 열병식의 절정은 200명의 참전 용사들이 레닌 묘소까지 행진한 뒤 나치 깃발들을 스탈린의 발 아래 던지는 순간이었다. 박수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주코프는 아바쿠모프가
이미 그의 몰락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독일이 패배한 뒤의 분노는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정서적 지적 혼란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었다. 세계가 독일 국민을 적대하고 있다는 생각은 일종의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었다. 미국과 영국의 신문관들은 베르마우트 고위 지휘관들의 태도에 놀랐는데 그들은 억울한 무죄를 주장하며 서방연합국이 자신들의 의도를 오해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지만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범죄는 오로지 나치와 SS가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냉전으로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자 제3제국의 구세력 중 많은 이들은 자신들이 단지 너무 부적절한 시기에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며 죄책감을 부인하게 되었다. 하지만 패배 후 약 30년이 흐른 뒤 역사 논쟁의 진전과 독일의 경제 기적 덕분에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과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이토록 고통스러운 유산을 지닌 어떤 나라도 독일만큼 철저하게 자국의 역사를 직시한 예는 없다. 본 정부는 나치즘이나 그 지도자들이 독일 어딘가에 은신할 수 없도록 항상 경계했다. 한편 히틀러의 시신은 전쟁 말기, 그가 서방 지역으로 도주했을 수도 있다는 스탈린의 허위 정보 캠페인이 끝난 한참 뒤에도 여전히 철의 장막 뒤에 숨겨져 있었다. 1970년 크렘린은 마침내 극비리에 히틀러의 시신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은 음산하고 섬뜩했다. 히틀러의 턱뼈는 베를린 축하 행사 당시 르제프스카야가 붉은 상자에 담아 조심스럽게 보관했고 이는 SMERSH가 보유했다. 반면 NKVD는 두개골을 보관했다. 이 유해들은 최근 소련의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되었다. 그의 시신은 판에져 밤새 화장되었고 쟤는 마그데부르크의 하수도로 버려졌다. 히틀러의 시신만이 무명 무덤이 아니었다. 전쟁 중 참호나 잔해 아래 묻힌 양측의 병사들과 민간인 피해자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1945년 이후 자일로 고지, 도시 남쪽 인근 숲, 그리고 통일된 독일 수도에서의 발굴 현장 등지에서 매년 시신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연간 약 1000구의 유해가 발견된다고 추정된다. 총통의 허영심으로 야기된 터무니없는 학살은 역사는 최종적 사건들을 기억한다고 말한 슈페어의 성찰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무능과 현실 거부, 잔혹성으로 점철된 나치 정권의 붕괴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다.